예, 석종득입니다.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했고요. 지금은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의 대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소통,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정책 기획, 미래 트렌드. 닥치는 대로 뽀개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전략 컨설팅 그룹 이음이 함께하는 실전 갈등관리 교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통의 미래,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과 소통의 관계는 도대체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통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같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점점 더 이제 응용편으로 가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고 있는데 1차 산업혁명은 뭐고 2차 산업혁명은 뭐고 또 3차, 4차는 각각 어떻게 다른지 이 얘기를 할 때 조금 헷갈립니다.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 설명을 드릴 때에도 농업화 시대 다음에 산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 다음에는 정보화 시대, 정보화 시대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했는데요. 당연히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이겠죠. 그런데 그럼 2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뭘까? 정보화혁명일까? 그럼 3차는 어디로 간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너무 이 단어에 꽂혀 있다 보니까 그런 의문까지를 못 갖고 넘어온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1차 산업혁명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코드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2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좀 잊고 있었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다고 하는 이 2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은 전기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증기를 대체하는 석유에너지의 활용이죠. 이 두 가지는 세상을 엄청나게 바꿔 놓습니다. 이를테면 고층 건물이 생길 수 있었던 동력이 뭘까요? 5층, 10층, 아니 20층, 100층까지 올라가는 이 고층 건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를 활용하는 엘리베이터가 필수였을 겁니다. 이게 개발되기 전까지는 고층으로 만들어 놔봐야 활용할 방안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과 함께 그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폭돼 버린 석유 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에너지이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환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정말 양날의 검처럼 우리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 문제가 필요악처럼 되어 있는 측면, 이것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석유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컨베이어 벨트, 증기기관으로 돌리고 있던 컨베이어 벨트 혹은 바퀴, 이런 것들을 이제 전기와 석유 에너지로 돌리게 된 시기, 이걸 우리가 2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보화라고 하는 것을 이 자동화에 포함을 시켜서 단순하게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던 것들에서 이제는 좀 더 자동화를 복잡하게 할 수 있고 부분 자동화를 실현했던 것, 이런 것들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가 뭐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잊혀져 버린 그런 문명의 이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걸프전이 있을 때였습니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뉴욕에 있는 의사가 걸프전에 있는 환자를 수술한다. 원격 수술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수술용 로봇을 이용해서 이런 전자통신을 활용해서 의사의 손놀림을 기계에 전달해서 하는 수술 방식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것이 바로 3차 산업혁명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로 말미암아서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고도화됐던 측면이 있고요. 생산도 급속히 늘어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도대체 여기에 무엇가 더 붙었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의사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무 비약입니다만 아까 걸프전을 예로 들었던 걸프전의 수술용 로봇을
예로 들었을 때는 의사가 원격 조정을 한다는 개념이었지만 이제 AI와 로봇이 결합이 되면 이 AI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수술을 하는 시대.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여기에는 ICT 기술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또 그 3D 기술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는 AI와 그리고 로봇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 4차 산업혁명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여러 분야에서 다원화되면서 나타나게 될 세상,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기본적인 토대는 마련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의 이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아직까지는 문턱이 조금 더 남아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대략 그런 모습이구나 까지는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건가 라고 얘기할 때 긍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텐데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는 좀 성급한 그런 이야기였지만 여러 지표 예측에서 2015년도, 16년도쯤에 예측한 바대로라면 그로부터 10년 뒤인 2025년에 지금까지 있던 직장이 없어지고 지금까지 일하던 업종이 없어지고 또 일자리가 없어져서 일자리를 잃게 될 국내 노동자가 70%다 라고 하는 그런 예측도 있었고요. 지금 초등학생의 65%는 이제까지 없었던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안에 대표적으로 우리 직업들 중에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또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로 들었었죠. 사실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게 되면 직업이 많이 날아가게 되는데 어떤 직업이 없어질까요? 보통은 이렇게 물으면 택시기사, 화물차 기사, 트레일러 기사, 좀 더 나아가면 대리기사라든지 심지어 택배기사도 이제는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까요?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이 없어지고 전기자동차가 만약에 일상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 분들도 기존에 있는 정비법을 가지고 자동차에 접근하기가 어렵고요. 지금도 논란이 있는 겁니다만 과연 앞으로도 자동차를 전공한 자동차 공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가? 오히려 전기전자를 전공한 친구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자동차 수리와 관련된 친구들도 많은 친구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보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논란이 있죠.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이 운전자의 책임인가? 아니면 자동차를 만들고 판매한 자동차 회사의 책임인가? 그렇다면 보험도 이제는 개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회사와 자동차 회사 사이에서 보험 계약이 이루어진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수많은 손해보험 영업사원들은 과연 일자리를 또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문제들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전반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 한 가지만 가지고도 대한민국 전체 직업의 15% 정도가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이 상용화가 이루어질 걸로 예측을 하고 있죠. 이쯤 되니까 여기에 더해서 이런 말씀도 하세요. 자동차를 자율주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보다 훨씬 빨리 우리한테 찾아올 것이 바로 드론 택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UAM이라고 흔히들 표현하죠. 이 모빌리티 기술은 서로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보다는 드론이 훨씬 쉽다는 거예요. 부력으로 띄워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단 말이야? 그것보다는요. AI를 활용해서 또 여러 가지 감지 센서들을 활용하죠. 레이더나 라이더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서로 간의 통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통 상황들을 파악을 하는데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2D상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길에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체크해내고 그걸 피하고 이러면서 운전을 하는
시속 200km로 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물건이라고 하면 공중에 떠다니는 이런 어떤 모빌리티들, 드론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감지할 것이 훨씬 적고 상대편 쪽에서 오는 다른 드론과의 회피 기술 정도 이런 것들만 갖게 되면 훨씬 더 장애가 적은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가 하면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들, 특히 서비스 로봇 중심으로 사람과 비슷한 소위 얘기하는 휴머노이드라고 하죠. 이런 로봇을 연구하시는 분들은요, 자동차나 드론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로봇들에게 필요한 속도는 최대 시속 8km 정도면 되기 때문에 200km로 움직이면서 감지하는 것보다는 시속 8km로 감지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감지해내고 사고 확률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런 측면에서의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단순히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폭을 매우 넓혀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는 너무들 많이 아시고 이건 당연히 그렇게 전환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많은 제조 분야, 특히 자영업 같은 데도 들어갈 수 있는 라면 끓이는 기계, 초밥 만드는 기계, 빵 만들어서 파는 기계 이런 것들은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이 아니고 2차 산업혁명 혹은 3차 산업혁명의 결과물 수준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인건비를 대체할 만한 그런 정도가 아니었던 것들이 이제 인건비가 높아지고 노동에 대한 대가가 커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기계들에 대한 가격들이 점점 내려가면서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것까지를 포함을 하게 되면 이 일자리에 대한 것들은 과히 공포 수준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자리를 뺏을 위험성이 많은 이런 어떤 4차 산업혁명, 특히 이런 어떤 생산이나 서비스 부분뿐만이 아니라 챗 GPT 같은 경우에도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사무직이라든지 심지어 전문직의 일자리를 상당히 많이 가져갈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굳이 도입하고 사회에 빨리 확산을 시켜야 되는가? 긍정적인 측면이 도대체 뭐지?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초보적인 수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스마트 팩토리의 정신은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시대의 종언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획일적으로 만들어서 많이 팔아먹는 것이 중요했다. 라고 하면 이 스마트 팩토리는 어떤 기술이 가능하냐 하면 많은 종류의 물건들을 소량만 생산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콜릿을 나 혼자 갖고 싶다. 이런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어서 이걸 나 혼자 기념하고 싶고 나 혼자 갖고 싶고 한 사람에게만 선물하고 싶다. 이런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라고 할 때에는 예전에는 목형을 뜨고 금형 작업을 해서 주물을 해가지고 틀을 만들고 이러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고 개인이 이걸 하나하나 만들려고 하면 거의 예술 수준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지금 많이 활용되고 있는 3D 프린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이 초콜릿 같은 것들을 10개, 1개, 100개 이런 단위로 만들어내는 일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실제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일인데 그런 어떤 만들어진 상품의 패키지를 디자인해서 이것을 바로 출력해가지고 라벨 프린트를 한 다음에 이걸 상품에 붙인다든지 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그런 상품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디지털 인쇄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너무나도 범용화되어 있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벨기에에 있는 초콜릿에서는 전 세계로부터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소량 초콜릿을 만든 다음에 특별한 초콜릿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특송으로 보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실제로 하고 있고요. 특히 많이 회자가 됐던 것이 바로 아디다스가 실시했던 신발에 있어서의 혁명 같은 것들이죠. 왜 우리는 5mm 단위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가? 또 발이 넓은 사람도 있고 발이 좁은 사람도 있고 도톰한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이런 자신한테 맞는 족형에 딱 맞는 신발 그리고 디자인도 딱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신발을 가질 수는 없을까?
그것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바로 3D 프린트를 이용한 4차 산업혁명의 스마트 팩토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D 스캐너와 3D 프린트를 이용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그것들을 전부 설계하고 할 필요도 없는, 그리고 앱을 통해서 간단히 내가 주문하고 소량으로 만들기 때문에 큰 공장에서 만들 필요도 없고 도심 내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소량으로 만든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택배로 혹은 배달 서비스를 통해서 집에 도착해 주게 되는 이 시스템을 쓰게 되면 전 세계의 생산 시스템 전체가 달라지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도대체 선진국들은 그동안 잘 만들던 이런 어떤 물건들을 이런 개도국에다가 보내가지고 만들어 왔는가? 이를테면 왜 아디다스는 디자인이라든지 기획은 전부 한 상태에서 이것을 중국이나 베트남에 보내서 물건을 만드는가?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물건을 만들게 되면요, 이것을 다시 배에 실어서 전 세계에 보내야 하고, 또 베트남에다가 원부자재를 보내기 위해서도 이 어떤 대양을 건너야 되는 물류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소량 생산을 다품종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도시에서 주문받은 것을 그 도시에서 생산해서 전달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전 세계의 물류 흐름이라든지 전 세계의 생산 시스템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는 세상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꼭 같은 예는 아닙니다만 이미 진행되고 있던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소비자가 맥도날드에 전화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화를 맥도날드가 있는 미국에서 받을 줄 알겠지만 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인도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인도에서 그 주문을 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AI가 활성화됐을 경우 과연 그런 상담 서비스, 주문 서비스 이런 것들을 계속 값싼 노동력에 의존할까요? 이미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 속에 많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식당에 서빙 로봇이 이제 눈에 띄게 늘고 있고요. 그리고 편의점들도 대체로 무인화해가면서 알바생들로부터 해방된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 한 명이 계속 상시적으로 근무를 24시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과연 몇 명의 알바생이 필요할까요? 일단 3교대를 한다고 보게 되면 3명이 필요하고요. 주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휴일을 보장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한다면 최소 4명 이상의 사람들이 편의점을 지켜야 했는데 이제 그것을 무인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는 것도 너무 당연한 일이 될 테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메커니즘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게 되는 장점은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나의 개성을 실현하면서 나밖에 없는 물건을 이제는 공급해주는 공급처 이것들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는데 보다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내 욕구를, 나만의 욕구를 아주 개별적으로 특별히 파악을 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테슬라에서 올해 2023년 서울 모빌리티 쇼에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봇을 전시했죠. 기존에 있는 로봇들과 이 테슬라봇의 크게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일론 머스크는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특정 분야에 맞는 로봇을 별도로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범용화돼서 만들어진 상용 로봇이 각각의 일에 AI를 통해서 적응해 나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개별화된 로봇 체계로 전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이런 어떤 생산 로봇들에 비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될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어떤 로봇은 과수원에서 과일을 따고 어떤 로봇은 가정에서 설거지를 돕고 아이를 돌보는 이런 형태로 로봇은 같지만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그 기술들을 점점 더
이렇게 더 보태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형태로 갈 수 있게 되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2만 불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최근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약 2,600만 원 정도인데요. 지금 식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서빙 로봇이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걸 월 렌탈로 임대해가지고 쓰는 경우에는 30만 원대에서 렌탈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최저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감안할 때, 그때 알바생들을 활용할 경우에 지급되어지는 급여가 이미 200을 넘고요. 거기에다가 그에 필요한 사대보험이라든지 혹은 퇴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40만 원 안쪽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지각하는 일도 없고, 그리고 근무태만 해지는 경우도 없고, 뭐 왜 근무 시간에 메신저를 쓰느냐 이런 잔소리를 할 필요도 없는 로봇으로 채워져 간다면, 앞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휴먼 로봇은 우리 가정에까지 보급된다는 걸 전제를 하게 되면 아마도 자동차 대수보다 그 수요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그것도 그냥 해결하는 것은 뭐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지만,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추어서 매우 개별적으로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의 어떤 기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욕구는 어떻게 표현할 건데, 그리고 그 욕구는 어떻게 주장될 건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욕구에 공감하는 사람만이 돈 되는 기술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소통이다. 상대를 이해하는 것, 인간을 탐구하는 것, 이런 측면에서의 인문학 그리고 사회학이 이제 공학을 뛰어넘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렇게 크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소통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 그 해답은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소통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1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